역사상 가장 유명한 독재자에 대해 이야기하자며 당연 히틀러가 떠오를 것이다. 입술 위에 트레이드 마크인 코수염과 나치식 경애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곳에서 독재자를 상징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모방하는 행위조차 금지될 정도다. 히틀러는 어떻게 역사상 가장 사악한 독재자가 되었을까? 그는 왜 그렇게 유대인을 증오했을까? 강제 수용소에서의 인체 실험은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악행의 주범인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사랑에 빠져 있었다. 오늘 함께 알아보자. 잘 알려지지 않은 히틀러의 이야기 및 강제 수용소 뒤에 숨겨진 비밀. 히틀러가 독일의 수장이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 사실 히틀러는 독일인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1889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의 브라우나우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항상 자신을 독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억양에는 항상 강한 오스트리아 사투리가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히틀러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그가 잔혹하게 유대인을 학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히틀러의 유년 시절은 불우했다. 어릴 적 히틀러는 자신감이 있고 외향적이며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집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는 엄격한 세관원으로 집에서도 엄격한 규율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를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히틀러를 극단적인 길로 이끈 진짜 이유는 아니었다. 그의 성격이 변하게 된 계기는 1900년이었다. 히틀러의 11살 동생이 홍역으로 사망했다.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것은 그를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 이후로 히틀러는 자신감 넘치고 외향적이던 학생에서 우울하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심지어 여동생을 자주 학대하기도 했다. 설상가상 그는 학교에서도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더욱 고립되었고 절망감을 느꼈다. 이때 히틀러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것은 예술에 대한 꿈이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의 빛은 예술이었다. 위대한 예술가가 되길 꿈꿨던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사하여 2차례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했다. 그러나 2번 모두 적합하지 않은 그림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그림 스타일에 창의성과 감정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젊은 히틀러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히틀러는 비엔나에서 극도로 가난하게 살았다. 공동 기숙사에서 지내며 풍경화를 팔거나 임시 노동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히틀러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화가가 되길 갈망했다. 비엔나에서 히틀러는 동유럽 출신의 유대인 이민자를 접하게 되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국내 정치가들과 언론의 선동으로 반유대 정서가 극에 달했고 이러한 편견이 히틀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다. 점점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과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미술 아카데미에서 계속 거절당한 후 창피함에 분노한 히틀러는 자신의 예술적 실패를 유대인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유대인이 예술계를 장악하고 있어서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린 대부분의 작품들을 유대인들이 구입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조차도 그의 반유대주의적인 편견을 바꿀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더 키워나갔다. 1913년 반유대 감정이 가득했던 히틀러는 더 이상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독일의 뮌헨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다. 독일에서 더 나은 기회와 환경을 찾아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뮌헨에서의 생활 역시 쉽지 않았다. 그는 무일푼이었고 생계를 위해 군에 입대했다. 이때 세계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히틀러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다. 히틀러는 즉시 기회를 잡고 바이에른 군에 지원했다. 그는 스스로를 독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일을 위해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뜨거운 애국심을 가진 히틀러는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전쟁은 그의 희망과 달리 독일의 패배로 끝났다. 히틀러는 여전히 평범한 군인에 불과했다.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강제적으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고, 이 베르사유 조약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경제적 체제를 받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마침 일부 유대인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었고, 이를 가난한 독일인들은 질투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물자를 독점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우유를 강에 버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팔지 않는다는 냉혈한 폭리주의자라는 주장을 했고, 독일 사회 전체가 뼛속까지 유대인을 싫어했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시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가격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독일 경제는 더욱 붕괴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업률은 더 치솟고 시민들의 삶은 더 비참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패전의 분노에 잠겨있는 독일인들은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죠. 이에 굴욕과 절망을 느낀 히틀러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다시 한번 전쟁 패배의 화살을 유대인에게 돌렸다. 그는 유대인이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며 독일을 배신했다고 믿었고, 그로 인해 독일이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다고 생각했다. 무고한 유대인들은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 1920년 히틀러는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했다. 줄여서 DA. 이것은 후에 나치당이 되었다. 그는 뛰어난 연설 능력과 선전 전략을 바탕으로 빠르게 당의 지도자가 되었다. 독일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많은 독일 국민들은 당시 집권하고 있던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은 히틀러는 1923년에 유명한 맥주홀 폭동을 일으켰다. 그의 목표는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히틀러는 독일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국가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 히틀러와 그 지지자들의 이상은 원대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무장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쿠데타는 빠르게 실패로 끝났다. 쿠데타 발생 3일 만에 히틀러는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다. 1년 후에야 석방되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고 책나의 투쟁을 집필했다. 이는 히틀러의 이념을 담은 중요한 저서이다. 나치당을 재정비하였고 더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독일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공화국 정부, 대정치와 국가사회주의 차이점을 아는가? 이것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모른다고? 빨리 어메이징 토커로 선생님을 찾아보세요. No way! Amazing Talker has more than 10,000 tutors worldwide and millions of students. It's one of the top 3 one-on-one online tutoring platforms globally? You can even book a trial lesson with the teacher first to decide whether to buy a course. And you can choose the time, place, and contents of the lessons yourself! And guess what? They even have AI matching to help you find the most suitable teacher. Unbelievable! You can find tutors for any subject. Math, Chinese, chemistry. All these subjects have professional teachers offering customized courses. Huh? This is incredible. Is there anything else even more amazing? Clicking on the comment even gives you a $10 coupon. 이때 히틀러는 완전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 독일 또한 기존 정부의 대정치를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독일 국민들은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대공황으로 인해 독일 내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고 국민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상황은 히틀러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국민들에게 나치당이야말로 국민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유일한 선택이라고 선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과 공산주의를 모든 혼란의 원흉으로 몰아갔다. 히틀러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1932년 의회 선거에서 나치당은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비록 이때 히틀러가 아직 총리직을 맡지 못했지만 딱 1년 후 여당이 여러 차례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와 정치적 거래를 통해 히틀러는 결국 독일 총리로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히틀러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총리직을 맡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33년 유명한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수색을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네덜란드 공산주의자가 발견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공산주의자는 사건 발생 직전에 독일로 들어왔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방화 사건이 그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교활한 히틀러는 이를 기회로 삼아 방화 사건이 공산당의 음모라고 선전했다. 이 주장으로 히틀러는 대통령에게 나치당이 추진한 국민과 국가 보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령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령은 정부가 사법 절차 없이 국민을 임의로 구금하고 감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법은 히틀러가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 중 하나였다. 정치적 탄압 외에도 히틀러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 하나는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에 가져 경제적 손실과 굴욕을 극복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유대인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대인을 제거하여 독일 혈통을 보호하고자 했다. 히틀러는 자신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유대인을 기생충, 국민의 암으로 묘사하며 반드시 없애야 할 존재라 했습니다. 나치는 반유대주의 정서를 이용해 여론을 조성하고 유대인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히틀러의 경제 정책이 독일의 대량 실업 문제를 해결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더불어 영토 회복, 다른 국가들에 대한 보복, 반유대 정책은 당시 독일인들의 분노와 굴욕감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다. 결국 민심을 반영한다는 명분 아래 히틀러는 독일을 다시 무장시켰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앞서 언급한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후 히틀러는 정치범 및 반나치 인사들을 감금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강제 수용소를 설립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히틀러는 또 하나의 법을 만들어 600만 명의 유대인 생명을 앗아갔다. 그것은 바로 1935년에 제정된 니른베르크법이다. 이 법은 철저히 유대인을 겨냥한 법으로 유대인의 사회적 지위와 독일 내 존재 의미를 완전히 박탈시켰다. 즉 비독일인에게서 독일 시민권을 박탈하고 독일인과 유대인의 결혼 및 혼의 관계를 금지한 것이다. 결국 강제 수용소와 니른베르크법이 추가되면서 히틀러의 사악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바로 후에 이어진 유대인 학살의 시작이기도 했다. 히틀러가 세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는 충격적인 인체 실험들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요제프 맹겔레의 쌍둥이 실험이었다. 요제프 맹겔레는 단순한 나치 장교가 아니라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선별하는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미넨 대학교에서 철학과 인류학을 공부할 때부터 파시즘이라는 이 단순한 정치적 개념을 깊이 숭배했다. 그리고 이 연구 덕분에 턱 모양으로 인종을 구별할 수 있다는 논문 연구로 나치의 인정을 받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배치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약 1500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어린이들도 포함되었다. 이른바 맹겔레의 쌍둥이로 선별된 이들은 가스실 처형을 면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음식 배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행운이나 특권이 아니었다. 선별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몇 시간 동안 나체로 신체 측정을 받아야 했다. 또한 실험용 약물도 주입시켰다. 심지어 마취 없이 수술을 당하기도 했다. 안구색을 바꾸기 위해 특정 물질을 눈에 주입하는 실험도 있었다. 고압 산소실에 감금시킨 후 쌍둥이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도 진행하였다. 더욱 끔찍한 것은 쌍둥이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맹겔레는 즉시 다른 쌍둥이도 똑같이 하여 이런 식으로 동시에 부검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 잔혹한 실험으로 인해 200명도 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맹겔레는 죽음의 천사라고 불렸다. 맹겔레 실험에서 살아남은 쌍둥이 자매인 에바와 미리암의 증언에 따르며 그들은 수용소에서 매일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다. 어느 날 실험 주사를 맞은 후 에바는 고열에 시달렸으며 사지가 부어올랐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 이때 맹겔레는 그녀의 체온 기록을 보며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표정으로 비웃으며 말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너무 어려. 그녀는 2주밖에 살 수 없다. 마치 남의 일처럼 비꼬는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에바는 살고 싶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꼭 살아남아 미리암과 다시 재회할 것이라고.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2주 동안 버틴 끝에 마침내 열이 내렸다. 그리고 3주가 지나자 체온이 안정을 되찾았다. 그제서야 그녀는 격리구역에서 나와 미리암과 재회할 수 있었다.
비록 나치 강제 수용소와 히틀러의 반유대 정책이 수많은 유대인은 희생시켰지만 모든 독일인이 유대인을 증오했던 것은 아니야.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많은 독일인이 박해받는 유대인을 구하려 노력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오스카 신들러였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약 1200명의 유대인을 구해 그들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막았다. 오스카 신들러는 젊은 시절 실제로 나치 독일의 군사정보국에서 첩보원으로 활동했고 심지어 나치당에도 가입해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에나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전향하였다. 흥미롭게도 그의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다. 이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였다. 당시 유대인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었다. 당시 신들러는 단순한 사업가였고 유대인들은 그저 값싼 노동력일 뿐이었다. 1941년까지 쉰들러는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나치가 유대인 거주구역을 정리하는 참혹한 광경을. 그 순간 그는 나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꾸고 유대인들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과거 간첩 활동을 했던 덕분에 나치 고위층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늘 나치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그의 공장은 나치 정부와 계약을 맺어 전쟁에 필요한 식기류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 점을 통해 그는 우리 공장에는 유대인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나치 고위층에게 막대한 뇌물을 건넸다. 그 덕분에 신들러의 유대인 직원들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학살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나치는 결국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모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 중에는 쉰들러의 공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쉰들러는 공장을 대전차 수류탄을 제조하는 곳으로 전환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쉰들러는 유명한 쉰들러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명단에는 숙련된 기술자로 기재된 유대인 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목록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막대한 금액의 뇌물을 지불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나치 장교들이 눈 감아주고 문제를 삼지 않았다. 게다가 공장에서 생산된 포탄의 불량률이 높았기에 쉰들러는 암시장에서 기성품을 구입해 나치 군대에 납품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 노동자들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쉰들러는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이 1200명의 유대인 생명을 지켜냈다. 살아남은 일부 유대인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자신의 금리를 녹여 반지를 만들어 주었다. 그의 희생과 용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그는 이 공로로 국제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이다. 쉰들러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지만 강제 수용소에서 비참한 학대를 당했던 유대인들의 고통은 이미 역사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고 희생자 수는 무려 1100만 명에 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끔찍한 대학살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배후 세력 히틀러를 고립적이고 냉혹하며 잔인한 광기 어린 독재자로 생각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히틀러는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순애보를 보였다. 그의 인생이 극적인 만큼 그의 연애 또한 극적인 요소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히틀러와 10년 넘게 사랑을 나눈 비밀스러운 연인은 미넨에서 사진작가 보조로 일하던 에바 브라운이었다. 에바 브라운은 1929년에 처음으로 히틀러를 만났다. 그 당시 히틀러는 경제대공황을 발판 삼아 정권을 장악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당시 히틀러는 브라운이 일하던 사진관을 자주 방문하곤 했다. 그 당시 브라운은 17세에 불과했지만 히틀러는 이미 40세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녀의 미모와 지성 덕분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하지만 히틀러는 끝까지 이 관계를 공개하지 않았고 브라운에게도 절대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어린 브라운이 그 말을 고분고분 따를 리는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히틀러가 이 관계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며 히틀러를 감정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히틀러는 이런 성향을 즐기는 성향이었고 일종의 자극적인 관계를 좋아했다. 결국 브라운의 극단적인 행동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히틀러는 브라운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지만 자신의 영웅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내내 브라운은 끝내 히틀러의 배우자로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대부분 시간 동안 그녀는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산속 별장에서 은밀하게 지냈다. 2차 세계대전 말인 1945년 4월 29일 두 사람은 지하 벙커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겨우 24시간만 지속되었다. 전쟁은 이미 막바지에 다다랐고 독일은 동서양 전선에서 연이어 패배를 거듭했다. 소련의 군대가 본격적으로 베를린 전투를 개시하며 독일군은 사실상 전면 붕괴 상태에 놓였다. 연합군이 이미 베를린을 압박하던 상황에서 히틀러는 이 전투가 그의 마지막 전투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적에게 붙잡히면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 분명했기에 부부는 벙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 결국 두 사람은 부부로서 생을 함께 마감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명한 니른베르크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재판은 나치 지도부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심판을 의미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국제법정에서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그리고 대량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니른베르크 재판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미래의 새로운 국제법 규범을 정립했으며 당시 전범으로 지목된 나치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제재를 가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유대인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되찾아 주었다. 비록 모든 전범이 다 처벌은 받은 것은 아니었다. 모두가 니튼베르크 재판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야. 일부 판사와 법학자들은 이 재판은 결국 하나의 거짓된 쇼에 불과하며 2차 세계대전의 모든 책임을 오로지 나치 독일에게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전쟁 중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는 법적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국제법 학계에서 격렬한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아직도 명확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또 다른 해결되지 않은 논쟁 중 하나는 정치 철학자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한나 아렌트가 제기한 악의 평범성 개념이다. 아렌트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치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을 예로 들며 그녀는 아이히만이 평범해서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관료일 뿐 사악한 악마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이히만이 유대인 탄압에 가담한 이유는 사고력 부족이라는 특징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명령을 따랐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도 전체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악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체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악의 평범성 이론이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은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증거인멸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그 행동이야말로 아이히만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아렌트는 분명히 간과했다. 아이히만의 악마적인 면을. 그러나 이러한 논쟁 역시 니른베르크 재판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화해를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마치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마찬가지로 이 상처가 아무는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더 보기